지금 뭔가 암기도 진짜 뭔가 암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어설프죠. 네, 기출 문제를 풀고 하면 어설픈 게 있잖아요. 조금 다독거려져요. 단단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활자로 되어 있는 글, 기본서는 어떤 내용이든 다 지문이 O만 있잖아요. X는 없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O도 있고 X도 있죠. 문제 풀 때는 그럼 OX가 있으니까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신경 쓸까 안 쓸까? 쓰겠지. 판단의 문제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없거든요. 판단의 문제가 없고 이제 문제는 뭐다? 판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판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O인지 X인지를 맞춰야 되니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만약에 안 나요. 그럼 뭐가 안 돼 있다?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이걸 암기해야 됐다고 뇌가 자동적으로 인식할까 안 할까? 한다고요. 근데 이론 정리는 판단의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 뇌가 이 내용의 OX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뇌 스스로가 암기를 하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똑같은 예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학원을 올 때 전철을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학원을 올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몇 개의 상가를 지나갈 거예요. 1년 동안 이 상가를 지나갈 건데요. 눈을 감고 지나가는 거 아니죠? 눈 뜨고 지나가죠. 1년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아니라도 지금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횡단보도 건너서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이 학원을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상가의 간판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간판의 순서가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그게 지금 정확하게 머릿속에 쫙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는데 파노라마처럼 아 여기는 무슨 커피숍 여기는 뭐 사 이렇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왜? 매일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판단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학원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설사가 난 것 같아요. 그럼 설사 억제제를 먹으려면 약국을 찾아야 되죠. 약국을 갔죠. 약국을 찾으면 그 약국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론을 배울 때는 대부분 뭐다? 이해. 내가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해가 되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된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말 그대로 그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업 공부를 듣는 것은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다만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각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뭐 한다? 좀 신경해서 암기하셔라, 메모해서 푸셔라 하라는 것들은 하나의 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상 문제가 들어가겠죠. 또 문제풀이도 가겠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뇌가 뭐 한다? 판단의 문제로 접근하게 들어가는 거고, 판단의 문제가 접근이 들어가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O인지 X를. 그럼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면 결론은 뭐다? 지문을 읽을 수는 있지만 뭐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해당 사항이 뭐가 안 돼 있다?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인식을 한다고요. 내가 인식을 하면 이거는 내가 암기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푸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한다? 뭐가 되기 시작한다? 암기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기출문제 과정이 예상 문제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거든요. 있는데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검증된 문제잖아요. 그죠? 검증된 지문. 예상 문제는 검증된 지문을 응용한 지문. 이렇게. 그럼 두 개의 지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지문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한민국 모든 선생한테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99%는 뭐다? 기출 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검증된 지문이니까. 그럼 예상 문제는 안 좋은 문제냐? 그건 아니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뭐한다? 예상 문제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내다보면 오류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기출 문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때 어설프게 바꾸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류가.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암기가 조금 더 뭐한다?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문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궁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 과정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 그럼 궁금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또 돌고 돌아 뭐다? 지문의 용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어.
그러니까 용어만 정리해도 몇 퍼센트다? 60%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암기는요, 뒤에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자주 해요. 됐어요? 전세권 계속 읽어볼게요. 전세권은 뭐다? 대상이 토지도 가능하고 뭐다? 건물도 가능하죠. 전부도 되고 뭐다? 일부도 되고. 그럼 지분에는 용익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의 성질을 갖는 대지권. 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지권이 지분의 성질을 갖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지권도 결국은 뭐다? 지분. 그럼 대지권에도 용익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농지에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 설명드렸고요.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되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이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 자,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이 말은 존속 기간 중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전세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존속 기간이 뭐가 돼야 한다? 만료돼야 한다.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피해담보 채권 일부가 넘어가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하면 얼마만큼 양도하는지 금액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뭘 기록해라? 양도액을 기록하라는 거고. 그럼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만료 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만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료 전에는 안 되는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했다.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했다는 것은 뭐다? 용익권으로서의 효력은 뭐했다? 소멸했다라는 것만 뭐하면 증명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에는 공동담보와 공동담보 목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공담목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전세권도 공동전세 목록도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인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공동전세 목록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공동전세 목록을 뭐하여 작성하여 각 부동산 등기 기록에 공동전세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공동목록, 공동전세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뭐 이런 지문들. 그럼 이런 지문들은 이해가 아니라 뭐다? 암기라고요, 암기. 필수암기상. 그럼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이라면 뭐다? X. 5개 이상일 때는 O. 뭐 이런 구조라고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그럼 이런 것을 선생님 왜 굳이 5개입니까? 6개 하면 안 됩니까? 4개 하면 안 됩니까? 3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질문사항이 아니라고요. 질문사항이. 5개가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4개까지는 굳이 작성을 하지 아니해도 등기부상에 표상하는 게 수월하고 5개 이상 되면 등기부에 작성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가 뭐다? 개판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 법을 만드는 일반자 입장에서는 뭐다? 5개가 적당하다 해서 5개 이상이면 만들어라 하는 것이지 이게 왜 4개는 안 되고 5개만 돼야 됩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사항까지 모두 질문으로 가려면 철학자가 돼야 됩니다. 철학자.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들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록상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이거 보세요. 전세권의 목적 범위를 기록한다 되어 있지 목적과 범위 하에서는 안 된다고요. 이때 전세권의 목적 범위라는 것은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지 전세권의 목적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니에요. 이때 전세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토지의 범위인지 건물의 범위인지 그걸 말하는 것이지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적 범위는 목적과 범위 하면 뭐한다? 틀린다고요. 과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일부일 때는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죠. 일부라면 반드시 뭘 첨부해라? 도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도면과 관련해서 보세요. 부동산 일부라면 일부의 전세권 등기할 때는 뭘 첨부한다? 도면. 자, 저를 보세요. 자, 읽기 한번 보세요. 1층, 2층. 이게 2층 단독주택이에요. 2층 단독주택.
주인이 1층에 살고 2층을 임대 줄 수도, 전세 줄 수도 있습니까? 안 돼요. 꼭 주인이 다 살아야 돼? 전세 줄 수 있나요? 그럼 이거 건물 일부 맞습니까? 그럼 뭐 건물 일부라면 원래는 뭘 첨부해야 되는데 도면을 첨부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이 경우에는요, 2층 단독 주택의 2층 전부 이렇게 적으면 굳이 도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일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그래서 다만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인데 특정 층보다 전부인 때는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이런 지문도.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화과정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만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뒤에 심화에 있는 내용들은 앞서서 총론 시간에 거의 다 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거든요. 그럼 저당권은 이제 의 읽을 때 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당권. 그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여기서 키워드가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제공한 부동산. 그러면 제공한 부동산 이랬으니까 누가 제공한다고요? 주어가 뭐다?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 또 누가?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여기서부터 저당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이죠. 돈 빌린 사람이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합니까? 돈 안 빌린 사람이 합니까? 돈 빌린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돈 빌린 사람은 채무자인데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채무자는 아니고 담보를 뭐 한다? 제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럼 물상보증인 제3자에게 제3자는 채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돈 빌린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 이용됐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다? 채무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자, 여러분이 돈 빌렸어요. 돈 빌렸다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담보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돈 빌린 사람이에요? 담보 제공한 사람이에요? 담보 제공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안 갚어.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이, 당신 자식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면 될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부모님은 돈 빌린 사람이야. 돈 안 빌렸어. 금방 그랬잖아. 부모님은 돈 빌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달라 해서는 안 된다고. 다만 부모님, 당신 아들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당신 부동산을 내가 처분해서 돈을 찾아가겠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부모님에게 돈 달라 해서는 안 된다고. 부모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 갚아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책임은 져라 할 수 있나요? 당신 아들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서 다 나온다고요.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 갚아라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져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의 특징이라고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타 목적물을 또 보세요.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죠. 제공자가 누굽니까? 채무자는 제3자잖아요. 이 사람부터 인도받지 않고, 이게 또 키워드란 말이에요. 직접 점유해서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받지 않고. 그러니까 뒤에 뭐다? 관념적으로만 뭐 한다? 지배한다. 관념적인 지배권. 그 저당권이 관념적으로 지배한다고. 들어봐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해라. 나를 관념적으로 사랑해라.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목적물에 지금 수십 개의 관념적인 권리가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를 사랑해보라고 하고 있죠. 하나의 목적물에 수십 개의 관념적인 지배권이 저한테 지금 총알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하나의 목적물은 그 관념적인 지배권을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목적 부동산의 관념적인 지배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100개, 수백 개, 수천 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당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 부동산의 이중의 저당권도 뭐하다? 가능하고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저당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저당권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돈을 빌려줄지 안 줄지는 그거는 뭐다? 의문이다. 왜? 담보의 가치가 갈수록 뭐하니까?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돈은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중의 저당권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데 뭐한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 담보의 가치가 효용성이 없으니까 저당권을 하지 않을 뿐이지 100개, 200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관념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근데 용의권은 그렇지 않잖아.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 직접 내가 농사를 이거 사용을 하고 있잖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같이 쓰자. 이거는 안 된다고. 다만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의권이라도 성질이 좀 다르단 말이야. 용수지역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분의 토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용수지역권을 설정해서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나만 써야 되잖아. 물권이라면 배타성을 가지니까. 그러면 내 인접되는 토지도 물이 없어가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는데 나만 내 요역지에 편익을 해서 쓰고 있다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내 옆에 동료는 지금 농사를 못 짓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나만 물을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쓰고 있으면 잘 커도 마음이 좋지 않잖아. 그래서 지역권만큼은 민법학자들이 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동일 부분에 용수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또 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런 느낌 안 들어? 이게 생각을 해야 돼?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용수지역권은 이제 지역권은 배타성이 뭐다? 완화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의 승역지에 2개, 3개의 지역권도 가능하다는 거야. 유일하게 지역권만큼은. 통행을 하는데 나만 써. 다른 사람들은 산을 2개를 넘어서 가는데 나는 편하게 3초면 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용의권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배타성이 완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쓴다고요. 근데 다만 먼저 성립된 자의 권리는 해야만 돼, 안 돼? 안 되지. 너의 물은 충분히 써. 남는 게 있으면 우리가 같이 쓰자. 이 개념이지. 먼저 성립된 너의 물까지 내가 다 쓸 거야. 이거는 또 우리가 도리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먼저 성립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이 다 기본적인 뭐다? 상식이잖아, 상식. 용어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 대입해보면 당연하지. 내만 쓰기에는 옆 동료한테 좀 미안해. 나만 통행하기에는 좀 그러네. 옆에 친구는 지금 맨날 땀 벌려 흘러가면서 5시간, 6시간 만에 집에 도착하는데 나는 1분에 도착하니까 너무 미안하네. 그런 게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 규범에 절대 안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또 뭘까? 또 용어의 정의라고. 용어를 모르니까 그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죠 또. 그 다음에 뭐다? 채무의 변제가 뭐다? 없는 경우. 그럼 채무를 변제하면 뒤에 말 읽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다?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럼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변제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겠지. 그럼 변제기까지 갚지 아니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지문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에 있어서는 뭐다? 변제기가 임의적 기록상으로 기록된다고요.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됐나요? 예,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그 목적물은 누가 제공했나요? 채무자나 제3자가 이 목적물로부터 뭐다?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이다. 여기까지가 키워드라고요.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용어의 개념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끊어서 용어를 하나씩 한 번이라도 민법이든 공부를 할 때 해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 그냥 읽잖아. 채무자가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 제공받지 인도받지 않고 관념적으로 지배하겠다.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 도점이나 담보물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이렇게만 공부하지. 이걸 끊어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야. 모든 것은 용어의 정의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한다는 거야. 아주 중요하다. 끝.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뭐다? 암기사항이 나온다고. 그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잖아.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전제되는 게 뭐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돈 빌리는 계약이 있어야 담보를 제공할 거잖아. 그러면 주된 계약이 있고 종된 계약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뭔 말이냐?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자가 K은행에 가서 돈 빌린다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한다고요. 얼마? 10억 이렇게. 그럼 갑이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럼 은행이 뭐다? 채권자. 갑이 뭐다? 채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끝. 이렇게.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빨리빨리 갑시다. 할 거 많아요.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빨리 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돈 빌렸어. 빌릴 수 있죠. 빌리면 그걸로 끝. 그런 것을 신용대출.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돈 빌렸다고. 근데 은행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돈 빌리는 건 빌려주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 너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래? 이 상태로 돈 못 빌려주겠는데? 이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뭐 한다? 그러면 담보 제공할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담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거 담보 제공할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계약은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럼 돈 빌리는 계약이 아니라 또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다고요. 그럼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누구에게? K은행에게 담보 제공할게. 이게 뭐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요. 그럼 계약 법률 행위, 저당권 물권, 그럼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계약 하나, 아래 계약 하나. 계약이 몇 개다? 두 개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계약이 두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냥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 만들어지려면 그게 전제가 되는 주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주된 계약이 소멸되면 종된 계약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때 10억이 담보가 제공되면 피담보 채권이 되거든. 담보가 있는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배우셨잖아. 그게 뭐다? 민법에서 배우는 부종성이잖아. 부종성. 주된 권리 소멸하면 종된 권리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주, 저당권이 종.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가야 된다. 수반성 이렇게. 됐나요?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분성.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민법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개가 돼야 된다. 두 개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럼 이런 계약, 갑이 이런 계약을 했고, 그럼 저당권이라고 있잖아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밑에가 되겠지. 밑에가 된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담보의 제공이 뭐냐는 거야. 담보의 제공이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했죠. 그럼 이때 갑이 소유 부동산만 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뭐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돈 빌리고 은행에서 담보 제공하라니까. 나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할게 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거예요. 나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50만 평의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 담보 제공할게. 그래도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500억짜리 전세권이 있다. 그거 전세권 담보 제공할게. 그래도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만? 소유권의 하나지 않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건 이제 암기지, 이런 거는. 암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배우잖아.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물건을 지배하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부동산의 뭐다? 소유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부동산의 지상권, 부동산의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라고 돼 있죠. 민법에. 그럼 이 말은 뭐다? 부동산,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의 대상은 부동산이 되어야 돼. 그런데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물건이잖아. 물건인데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있죠. 그러면 물건의 용의권, 물건이 성립해야 되는데 물건, 권리에도 물건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은 원래는 뭐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권리를 지배할 때도 뭐하다? 물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당권에서 나오는 거야. 왜? 이런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 이거. 그 다음은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권리의 일부, 지분이잖아, 지분. 그럼 지분 나오면 항상 지분의 용의권 설정 뭐다? X. 그럼 저당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지분 나오면 다 그렇게 하면 돼요. 끝. 그럼 뒤에 내용은 다른 걸 배웠고,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암기합니다.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 이 채권의 평가액이라는 글자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다만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 그럼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도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해결했죠? 자, 채권이 외화 채권일 수도 있습니까? 달러, 외화 채권이라면 외화 채권을 그대로 뭐 해야 한다? 기록한다라고요. 채권액으로. 외화 채권이. 환산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50달러라면 350달러 표기를 해서 외화 채권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채무자. 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한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거,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여기에서 갑이 있잖아요. 이 갑은 채무자로 설지 않고 저당권 뭐다? 설정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라고요.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강이라는 사람의 배상용. 제가 집에 있으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배상용. 같은 사람이지만 지위가 뭐하다? 다르다고요. 같은 갑이지만 여기에 1번에 있을 때는 뭐다? 채무자. 2번에 있을 때는 저당권 설정자로서 있다는 것을 지위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이 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저당권 민법에서도 문제 안 풀린다고요. 위하고 아래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채무자는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다, 아니다? 아니단 말이야.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채무자일 뿐이에요. 그럼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신청인이지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지금 머릿속에 같은 사람인데 용어가 다르다고. 용어가 여기 있을 때는 채무자, 여기 있을 때는 저당권 설정자. 그럼 등기 신청인이 갑 이래 표현 안 되고 등기 신청인은 저당권 설정자지 채무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아니니까 등기부상의 명인이 되는 자는 아니라고. 채무자가 명인이 되는 자는 아니잖아. 그치? 명인이 되는 자는 누구야? K은행이 명인이 되는 자잖아. 저당권자로서. 그러니까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인이 되는 자가 아니니까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채무자는. 뭐만 기록한다?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 용어를 구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설정자와 채무자는 일반적으로는 같으나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상식은 내가 돈 빌리고 내가 담보 제공하는 게 우리의 일반 상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논리 전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민법을 공부하든 등기를 공부하든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는 항상 아버지가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해석하기가 편해. 내가 돈 빌리고 내가 담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빌리고 담보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당권 공부할 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은 뭐하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요. 됐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죠.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한다고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가 없고 반드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문들은 뭐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각 부동산의 권리의 표시라고 있는데 이게 공동저당이라면 이런 단서가 붙으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등기관이 있죠. 등기 신청서를 받았어요. 등기 신청서를 받았거든요. 등기 신청서를 받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럼 등기관은 당연히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지상권에 저당권 하겠다고 생각할까요? 소유 부동산에 하겠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에 제공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저당권의 담보에 제공이 되었다면 이때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말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죠. 안 적으면 소유권에다가 담보 저당권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문도 필요적 기록사항은 많지만 티끌 리어는 조건이 붙었을 때만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만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그 다음 공동저당이라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담보로 제공될 때거든. 그럼 각 부동산에 어떤 권리의 담보의 목적이 되었냐를 그 권리의 표시를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 이 부동산에는 소유권, 이 부동산에는 전세권, 이 부동산에는 뭐다? 지상권. 이렇게 그 권리의 표시를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에서 변제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변제기. 그다음에 이자에 관한 사항은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잠시 후에 저 근저당에 가게 되면요. 변제기가 아니라 뭐다? 존속기간이 나오거든요. 근저당에서는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은 존속기간이고 저당권에 있어서는 뭐다? 변제기예요. 그거 차이점 하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지문들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역시 여기서 하나는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 저당권, 물건이니까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유롭게 물건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당권 이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댔잖아요. 다른 권리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네. 모든 물건은요. 물건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시킬 수는 원칙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세권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고,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고,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고, 모든 권리는 자유롭게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만 나오면 단서겠죠. 당사자에게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뭐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런 단서가 붙을 뿐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 그게 물건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전을 할 때 피담보 채권과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라고요. 수반성으로 해서 채권의 이전에 뭐 함으로 수반함으로 이 말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라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야 저당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을 넘기지 않고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만을 타인 채권의 담보로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당연한 소리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자, 채권의 일부. 자, 제3자가 대의 변제한 경우 이런 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채권의 일부가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죠. 그럼 저당권도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가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채권 일부를 양도하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건 뭐 암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문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요. 제3자가 대의 변제한 경우 이 말요. 들어봐요. 여러분이 저한테 10억 갚아야 돼. 10억. 채무자, 제가 채권자. 여러분이 담보 제공했다. 저당권 설정자, 저는 저당권자. 상황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얼마 갚아야 된다고? 10억.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돈을 못 갚고 있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5억을 나한테 갚아준 거야. 그런 친구 있나요?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신 겁니까? 요즘은 그런 친구가 있는 게 더 이상하죠. 네, 그래요. 일단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한테 5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갚아야 될 돈은 줍니까? 그대로입니까? 네, 그대로죠. 그죠? 여러분은 돈을 갚은 사실이 없으니까. 다만
돈을 갚아야 될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갚아야 될 돈은 똑같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얼마 갚고 5억, 친구한테 5억. 그럼 친구도 채권을 가지게 되네요. 그럼 친구에게 상용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이제 5억밖에 안 되니까 5억의 채권에 관한 부분은 상용이도 친구에게 넘겨야 될까 안 넘겨야 될까? 넘겨야 되죠. 그럼 넘기면 상용이의 저당권도 일부가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채권의 일부를 제3자, 여러 친구가 뭐 한다? 대의 변제했다 하더라도 상용이는 저당권의 일부를 여러분 친구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은 당연한 거고, 채권의 일부를 제3자가 여러분 친구가 대의 변제해도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 여기에서 저당권 변경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할 건데, 여기 보면 뭐 채무 인수라는 글자가 나오고, 채무자 변경,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할게요.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바뀌어도 무슨 등기를 한다?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할게요.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 요것만 가져갑니다. 그래요. 요 지문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요, 뭐 따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 말소. 이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이걸 시각화시키는 지문들을 출제원이 자주 과거에는 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내고 있지는 아니하는데 요 지문은 하나만 시각화시켜 가지고 저랑 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잠시만 볼게요. 여기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서니까 이제 내용을 조금 풀어놨는데 실제 시험에서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 보존 갑 1 저당권 설정 K은행 이렇게 시각화시킬 때는 저는 1년 시험장 가기 전까지 절대로 그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항상 저당권자는 시험 끝날 때까지 뭐다? K은행이에요. 우리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다른 용의권자들은 항상 A입니다. A라고 제가 항상 적습니다. 그렇게 적는다고요. 알고 계시라고요. 등기부에 한번 해석해 보세요. 글자가 작지는 않죠? 돈은 누가 빌린 걸까요? 읽어보세요. 상용이가 빌렸나요? 맞나요? 채무자로 되어 있잖아, 상용이. 담보 제공은 누가 했나요? 갑이 했죠. 보이시죠? 그럼 갑은 채무자도 아니다. 물상 보증이라고. 등기부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통상 누가 적힐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갑이라고 적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갑은 뭐다? 채무자. 여기에서의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됐죠? 그럼 채무자가 상용에서 기동의로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저당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의 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니까 채무자의 변경은 권리 주체의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로 바뀌거나 K은행이 Y으로 바뀌는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내용의 변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채무자는 저당권 등기의 한 내용이지 채무자가 저당권 등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통상 우리가 이 갑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그럼 갑도 여기에서 갑에서 뭐다? 기동의로 바뀌면 이거는 주체가 바뀌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갑에서 기동의로 바뀌는 것은 내용이 바뀌니까 뭐다? 변경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갑이라 하더라도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빌렸을 때 갑과 담보 제공했을 때 갑은 지위가 다르다라는 걸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민법에서도 그걸 여러분들이 같은 갑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민법에서도. 그래 이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니까.
그럼 상용이가 기동이로 바뀌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니까 채무자가 변경이 되는 것은 뭐다?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것이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가 있다는 것은 이 소유권 뭐다? 이전해서 을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다고요.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딱 나오는 순간 아, 돈 갚았다 이 말이네. 그럼 이 등기 뭐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 후, 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다? 이전된 경우 그대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누구와? 저당권자와 뭐로?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얘하고 공동으로 가서 이 등기 말소할 수도 있고 얘하고 공동으로 가서 이 등기 말소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암기처럼 보이나요? 당연하게 보이나요? 이게 시각화라고. 근데 이게 시각화인데 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라면 뭐다? X죠.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라면 뭐다? X잖아요. 누구랑 가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이 등기를 말소 신청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OX. X죠. 근데 그게 시험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놓으면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남의 저당권을 말소하러 간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수험생들은 못 풀더라는 거야. 못 푸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시각화를 뭐 한다? 못 시키기 때문에 못 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당권자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저당권자라고 지금? 상용이라고. 상용이가 돈 빌리고 이렇게 저당권을 5억짜리 해줬다고. 상용이가 소유권 제3자에게 넘겼다고. 이후에 상용이와 제3자가 여러분 등기,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등기를 공동으로 말소하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이. 그러니까 설정자와 K은행이 공동으로 가든지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이, 저당권자는 반드시 뭐 한다? 등기 신청에 끼어야 되지. 이자를 배제하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어도 여러분은 못 풀더라는 거야. 못 푸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도 시각화가 안 된다는 거야. 시각화라는 작업이 등기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나오면 이렇게 시각화만 시키면 나머지는 뭐 한다? 글자 그대로 읽고 OX만 구별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더 쉬워. 내가 나올 때마다 암기하는 게 더 쉬워. 쉽다라는 개념으로 잠깐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각화만 시킬 수만 있다면 이게 쉬울까? 단순 암기상이 쉬울까? 단순 암기상은 암기를 못하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암기를 못해도 시각화만 시키면 풀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가 어렵더라는 거야, 제 말은. 왜 어려울까?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가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야. 피담보채권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딱 나오면 아, 일단 저당권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판단이 서면 시각화 시킬 때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무조건 나는 모르겠다. 시각화 시켜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소유권 보존 값부터 적어놓고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됐으면 어떤 시각화도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문을 읽었다. 아, 이 내용은 단순 암기사항은 아니다. 아, 이 내용은 그냥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문제구나 하면 아, 일단 1점 소유권 보존 값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읽으면 잘 보인다고요.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한다. 아, 여기까지만 읽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되어 있어야 말소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점 저당권 설정 K은행 적어놓고 아, 이 등기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구나. 말소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럼 뒤에 보면 또 읽어준다고.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아, 설정이 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되었다? 이전되었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을 뭐 하겠다? 말소하겠다는 말이구나. 그럼 게임 끝났잖아. 이 등기 말소하면 K은행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제3취득자가 뭐다?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자와 누구와 K은행이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 지문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 된 후,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남의 등기를 갖다가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말소하면 돼, 안 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내면 틀리더라는 거야. 두 번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럼 포기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10월 달까지라고. 이 지문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등기법이 10개, 11개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등기법이 거기서 더 올라갈 거냐 안 올까의 문제는 사실은 뭐다?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문 해석이 되면 더 넘어가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단순 암기상에서 끝나는 거고. 이게 등기법의 묘미라고. 이게. 됐어요. 그 다음. 그런 어떤 시각화시키는 작업들은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좀 정리합니다. 공동저당. 이제 공동저당의 기본적인 논리는 잘 안 나오고요. 추가적 공동저당과 창설적 공동저당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공동저당이 요즘 추세가 출제인이 조금 신경 써서 내는 분위기예요. 저를 잠시만 볼게요. 공동저당은 이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말도 저당인데 공동으로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담보가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라고요. 그럼 이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고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창설적이라는 것은 애초 담보 제공될 때부터 2개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한다?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X부동산. 지금부터 전부 다 여러분과 나의 관계입니다. X부동산. Y부동산. X부동 상용이 겁니다. 상용이 거. 1점 소유권 보전. 상용. Y부동산 또 1점 소유권 보전 누구? 상용.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채권자 해라고. 저한테 얼마 빌려줘라? 10억. 됐나요? 실제로 빌려준 것처럼 해봐. 돈 안 띄려면. 빌려줬죠? 그러면 상용이 뭐 담보 제공하라 할 거라고요. 그럼 상용이가 담보를 제공하는데 상용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X부동산이 10억 빌려주면 50억짜리야. 그럼 굳이 내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 7억, 얘도 7억. 그러면 7억짜리 하나 담보 제공하면 10억 안 빌려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X부동산, Y부동산 2개를 뭐 한다? 동시에 담보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을구에 저당권 설정 얼마? 10억. 됐나요? 수험생 이렇게 적히겠죠. 저당권자가 여러분이니까. 그럼 여기에도 뭐다? 저당권 설정 얼마? 10억. 수험생 이렇게 적히겠죠. 그럼 이렇게만 손을 딱 내고 놔두고 나면 제3자가 볼 때는 Y부동산의 상용이가 수험생에게 얼마 빌리고 10억 빌리고 Y부동산 담보 제공한 것처럼 보이고 X등기부를 보면 또 상용이가 얼마 빌리고 10억 빌리고 이 X부동산 담보 제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상용이가 총 얼마 빌린 것처럼 보여? 20억 빌린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 얼마 빌렸는데? 10억 빌렸는데. 그럼 이렇게 냅두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 공시해줘야 된다고. 각각이 아니라 이 10억 채권에 대해서 X부동산과 Y부동산이 동시에 담보로 같이 들어간 거다라고 정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저당권 밑에다가 이 저당권 설정 밑에다가 Y부동산 공동담보 이렇게 적어놔야 되고 그럼 여기에도 뭐다? X부동산
공동담보 이렇게 적어놔야 Y부동산과 X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고 10억 빌려서 담보 제공된 걸 알 수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때 만약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 담보로 제공이 되면 그때는 등기관은 별도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법 책에는 길게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문이 뭐한다? 읽힌다고. 두 번째, 출제는 이걸 좋아한다고. 추가적 이거. 자, 여기서 공동저당의 대위를 바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바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시죠? 이 상황은 이해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10억 빌리고 담보를 제공해놨는데 제가 우리 친구한테 찾아간다. 우리 친구야. 지금 돈이 한 5억 정도가 좀 급한데 5억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하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 5억 정도는 뭐 바로 현금으로 빌려줄 수 있지. 근데 뭐 담보는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더라고. 그래서 X부동산 담보 제공할게 라고 하니 친구가 야, 1순위 저당권 이미 10억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보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었다면 빌려주겠는데 담보 가치가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시세가 올라가지고 지금 한 12억까지 올라갔어. 됐나요? 12억까지 올라가도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친구가 5억 빌려주기가 좀 그렇대. 그래서 제가 친구야 이거 밑에 글자 보이냐? Y부동산 공동담보. 실제 금액을 10억 받은 거는 맞지만 Y부동산도 함께 지금 담보가 제공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이 부동산에서 5억 받아가고 이 부동산에서 얼마? 5억 받아갈 거니까 이 부동산 현재 가치가 12억이고 5억 빼도 담보 가치가 7억 정도가 남어. 이 말하는 것도 상용이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 친구가 그걸 믿고 그래 상용아 돈 빌려줄게 해서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 5억 친구 이렇게 등기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뻥 터진 거야. 상용이가 돈 안 갚아서 이제 뭐가 시작된다? 경매가 진행된다고. 이때 이 수험생 여러분은 경매를 진행을 할 때 각각 두 개를 같이 경매를 진행해도 되고 내가 돈을 X부동산에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X부동산만 경매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요. 되겠나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두 개 같이 경매 진행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하나만 진행하는 게 많이 들어갈까? 두 개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X부동산에 대해서만 변제받으려고 경매를 진행해버린 거야. 낙찰이 되었어. 그냥 뭐 경매 비용도 있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10억이 낙찰된 거야. 실제 10억이 낙찰이 되면 이 안에 경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야 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을 하지 말고 계산만 하기 편하게 10억 낙찰돼가지고 10억 다 찾아간 거야. 그럼 우리 친구는 후순위로 들어갔는데 돈 시문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따질까 안 따질까? 따지겠지. 뭐라고? 야 과거에 얘가 5억 받아가고 5억 받아갔는데 너한테 너 돈 갚은 건데 만약에 경매진에서 이게 10억이 낙찰되었다면 5억 받아가고 자기가 5억 받아가면 딱 그러면 안 돼. 얘가 이거 돈 다 받아갔으니까 내가 못 받았잖아. 너 상용에 너 왜 사기쳤니?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거 같잖아. 실제 상황이라면 5억이 작은 돈 또 아니고 그럼 상용이가 또 그게 대응책을 마련해놔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때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원래는 그렇게 가져갈 줄 알았는데 통상 사람들이 하나의 경매를 진행은 안 한다. 왜? 담보로 확실하게 정의했다면 두 개를 같이 진행하지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친구였다. 그렇다고 해서 네 채권이 안전하지 않는 건 아니다. 왜? 10억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져갔으니까 이 수험생이 Y부동산에 가져가야 될 금액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너 금액 가져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수험생이 같이 진행을 했다면 얘가 찾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만 진행해갖고 못 찾아가잖아. 그러면 이 부동산이 낙찰이 만약이었다면 여기서 돈 5억 가져갔다면 얘도 찾아갈 수 있었죠. 그러면 Y 부동산에 수험생이 Y 부동산에 가져가야 될 한도 내에서는 친구도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등기부에 이 저당권 등기 밑에다가 부기 등기로 공동저당 대위 이렇게 적는다고. 적어갖고 공동저당 대위권자가 누구다? 친구 이렇게 적는다고. 이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했을 때 가져가야 될 몫을 누가? 친구가 대위에서 청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됐나요? 그럼 우리 친구가 공동저당 대위하는 이유는 뭘까? 이 상황을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록해놔야지만 제3자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뭘 기록하면 될까? X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이 되어서 이만큼 금액이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수험생이 거기에서 돈 얼마 찾아갔고 내가 받을 때는 금액은 얼마고 근데 수험생이 이 부동산에 돈 다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대위에서 저당권 행사하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뭐한다? 적어주면 된다고요. 그게 공동저당 대위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그 뭐 기록할까? 매각 부동산, 그러니까 매각, 대금, 선순위 채권자가 찾아간 금액, 우리 친구가 찾아가야 될 금액. 됐나요? 그런 내용을 뭐한다? 공동저당 대위에 기록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셨고, 그 마지막,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은 이겁니다. 원래 두 개를 여러분께 담보 다 제공했죠? 하나만 제공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최초 제공할 때는 한 개만 제공했던 두 개 이상을 일괄로 제공했던 그건 상관없는데 차후에 추가로 담보를 뭐하겠다?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용이가 이제 이건 이 색깔로 할게요. 상용이가 X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얼마 빌렸다? 10억 빌렸습니다. 10억 빌려주고 수험생 여러분에게 뭐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줬다고요. 공동저당이 아니라 이거 하나의 가치가 몇 억이니까 12억 정도가 되니까 10억 빌리면 이것만 담보 제공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차후에 이 가치가 뚝뚝뚝뚝 들어가지고 지금 한 7억 6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뭐다? 담보 가치에 하락이 왔죠. 하락이 왔으니까 추가로 담보 제공하라 할 수 있죠. 없나요? 있죠. 그럼 상용이가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고. 무슨 부동산? Y 부동산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고. 그럼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 수험생 이름을 적히겠죠. 여기까지 왔나요? 그럼 그 밑에다 뭘 적자 그러면 또 공동 담보 뭐다? 무슨 부동산? X 부동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도 Y 부동산과 공동담보란 기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부기등기로 한단 말이야. 별도의 등기를 한단 말이야. 부기등기로 추가적 공동담보 무슨 부동산? Y 부동산 이렇게 적는다고. 이걸 추가적 공동담보 취지의 등기는 무슨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이라고. 이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한다? 직권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모, 대, 추, 요 할 때 요역지 지역권 직권이라 했죠. 이 추가 이거라고요. 추가적 공동담보 취지의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과거 X 부동산만 담보에 제공했는데 추가로 Y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구나 알 수 있고 Y 부동산 등기부로 봐도 뭐다?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공동담보 X 부동산 되었으니까 두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이걸 추가적 공동담보 취지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여기 올해 시험 문제 나왔다고. 이런 게. 그럼 논리적 구조는 뭐하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 암기.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가.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겠죠? 기출문제를 푸는데 지문이 나올 거야. 읽혀질까 안 읽혀질까? 안 읽혀져. 그럼 이제 이 내용이 기억이 나면 그 지문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O인지 X인지는 모르겠지. 모르면 이제는 그때는 생각을 한다고. O인지 X인지를. 그때 또 올려가지고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게 O야. 신청을 하면 뭐다? X야. 그걸 또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한다?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추가적 공동담보
추가적 공동저당이 뭔지, 창설적 공동저당이 뭔지 용어가 일단 알아야 이런 지문들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적인 것은 빼버리고요. 처음부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공동저당권이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있을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추가적 공동저당은 한 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동일 채권의 담보로 해서 다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 합의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끝. 추가 설정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를 할 때는 그 말미에 종전 등기한 부동산과 같이 공동담보 목적인 취지를 기록하고 종전 등기에도 같은 취지를 뭐한다? 부기하여야 한다. 이때 부기 등기는 등기안에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공동저당의 대위 봅니다. 공동저당의 대위.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경우 보세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여러분을 따지면 수험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채권자였으니까 채권자가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담보가 2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저당권 실행했다고요. 거기서 채권의 전부를 뭐한다? 변제받았다면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자를 뭐하여? 대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올까? 이 내용을 모르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 의의를 알았죠. 의의만 알면 끝났다고 이제. 의의를 안다라는 말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동저당 대위 신청을 할 때는 규칙 제3조 일반적 신청사항 외에도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받은 금액, 그 다음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기에 공동저당 제의 적을 때, 친구가 적을 때 이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어서 얼마의 금액이 나왔고 그 금액에서 먼저 성립된 선순위권자가 돈 다 찾아갔고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야 될 금액을 이 사람을 뭐해서 대위에서 행사하겠다. 그걸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채권자 여러분이 가져간 금액 내가 우리 친구가 찾아가야 될 금액을 기록한다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대위에서 하겠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이 등기부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경매를 배우거나 뭘 배울 거잖아. 뭘 배울 때 등기부의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한다고. 권리분석의 심화과정편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요. 그럼 등기부를 읽고 어떤 현상이 실체관계상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추론하는 과정이 권리분석이라고. 그걸 200만 원씩 주고 배운다고. 실제로. 실무 경매 가면 이런 걸 제가 강의한다고. 근데 등기법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실제 경매는 실무는. 등기법에서 하고 있는 내용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뭐한다. 시험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용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험 치고 나서 까먹고 지나버릴 뿐이란 말이야. 됐어요? 끝?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근저당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